오늘은 회식 때 상대 여성과 원나잇을 하고 난 다음에 졸지의 다음 날 아침에 준강간범이 되어버린 K씨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준강간범이 되었다. 이 내용은 준강간이 무슨 뜻인지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에 준해서 처벌한다 이런 뜻인데 그 처벌 형량은 똑같습니다. 법정형 징역 3년 이상이고요. 이 준강간죄는 강간죄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해서 성행위, 강압적인 성행위로 나아갔을 경우에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강간죄가 되겠고요. 이에 반해서 준강간죄는 어떠한 폭행, 협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강압적인 성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상대방이 예를 들어 만취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거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을 빠져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손쉽게 강간 행위로 나아가는 경우, 폭행 협박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 그 경우에 이제 처벌하는 기준이 바로 준강간죄 되겠습니다.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원나잇, 그러니까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준강간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여러분의 어떤 기분이나 당시에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급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근데 K씨의 경우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K씨는 교차 근무, 그러니까 교대 근무로 하는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근무의 특징은 이제 팀별로 각 저녁 시간, 오후 시간, 그리고 야간 시간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팀별로 이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팀, 같은 그 시간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팀이라면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팀원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마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K씨의 상대 여성은 바로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는 다른 팀의 팀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날은 회식 날이었어요. 전체적인 회사의 회식 날이었기 때문에 사장 이하 각 팀원들이, 중요한 팀원들이, 퇴근한 팀원들도 왔기 때문에 이 상대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이 상대 여성은 굉장히 K씨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감을 표시했고 결국 이제 회식 자리가 끝나고 계속 술자리를 가졌죠. 상대 여성하고. 물론 상대 여성이 친한 다른 여성 직장 동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술자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진 다음에 함께 모텔에 투숙해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죠. 자, 이때부터 이 K씨는 마지막 술자리, 그러니까 상대 여성과 함께 했던 마지막 술자리부터는 기억이 조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모텔에 들어간 이후부터 성관계에 나아갔을 때까지 기억이 또 없었습니다. K씨가 기억했던 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신과 상대 여성이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상황. 그리고 좀 민망했겠죠. 민망한 나머지 상대 여성이 먼저 씻고 먼저 갈게 인사를 나누고 상대 여성이 이제 모텔 밖으로 나가고 자신도 부랴부랴 씻고 출근을 했던 기억. 이 기억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바로 신고를 한 거죠. 무엇을 해요? 바로 준강간죄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원나잇 이후에 준강간으로 신고당한 K씨의 사연. 이건 실제 제가 사건을 수행했던 실제 사건 내용입니다. 이 K씨는 저와 상담을 하기 전에 이미 1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조사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은 1차 경찰 조사 때 피의자, 그러니까 K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지 알게 되면 어떤 의미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간은 사실이냐, 준강간은 사실이냐, 기억 안 난다, 전혀 안 난다. 모텔에 들어갔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전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경찰 조사도 10분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럼 거의 진술 거부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조사였죠. 경찰관은 하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람이 진짜 준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억이 안 나서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판가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였어요. 당시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모두 다 상대방하고 상대 여성하고 K씨 모두 다 옷을 다 벗고 있었고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모종의 어떤 성관계 기타 성행이 유사한 뭐 성행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이고 성관계에 대한 기억 자체도 없었습니다.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 이제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그래서 좀 민망해가지고 아침에 상대 여성이 먼저 나가고 이런 것들은 뭐 처음 만난 이성과 성관계를 했을 때 뭐 좀 어색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해가 못할 정도도 아닌 거죠.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2차 조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뭐 K씨는 어떻게 또 변소 내용을 준비했을까요?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억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결국 금물이죠. 그러니까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기억나는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 조사가 있을 때 나아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소를 해야 될지를 정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K씨는 2차 경찰 조사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는 좀 간단히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아니고 담당 수사관과 함께 배석한 팀장, 그러니까 수사팀장, 여성 청소년 수사팀, 뭐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서 보통 이런 사건을 다룹니다. 여성 청소년 수사팀장이 함께 배석을 해서 팀장 주관하에 조사가 이루어졌죠. 경찰 수사관들은 팀장이 이제 아무래도 경험과 사건 처리 같은 것들이 노하우들이 이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배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뭐 사안이 좀 중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K씨의 변소 내용은 역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때 경찰 팀장님의 경고 아닌 경고는 어떤 거였냐면, 자, 이렇게 계속 진술 거부하듯이 기억 안 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하게 되면 별도로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게 되고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여달라고 검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럼 검사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 일단 인식을 구속시켜 놓으면 진술을 또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있으면 구속영장 발부를 합니다. 이거를 하겠다라고 수사관이 K씨에게 으름장을 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1차 조사 때 10분 정도 하고 2차 조사 때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끝났습니다. 자, 원나잇 이후에 중간간으로 고소당한 K씨가 영문도 모르고 고소를 당했죠. 이러한 K씨가 1차, 2차 조사를 거쳤을 때 모두 기억 안 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조사도 매우 간단하게 끝났죠. 근데 이러한 경찰 조사 때 K씨의 태도에 대해서 경찰 수사관들은 만발의 준비를 하고 다음 조사에 호출을 합니다. 경찰들이 그 당시 준비했던 자료들은 이런 겁니다. 상대 피해 여성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 파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추후에 제출을 했고 그거를 검토한, 그러니까 성관계 당시에 그 동영상이 아니고요, 녹음 파일을 제출했던 겁니다. 그 당시 상황들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CCTV,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술자리에 K씨와 상대 여성과 함께 동석했던 관계자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K씨를 호출합니다. 그럼 K씨는 이 상태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그러면 녹음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그러면 관계인들의 진술에는 어떤 진술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텔 CCTV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사건 전후에 대해서 면밀히 기억하고 있는 K씨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예상을 하고 답변을 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겠지만 실제로 기억이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 그러니까 확보된 증거 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K씨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였죠. 자, 조사에 임했을 때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보통 이야기할 때 경찰 수사관은 이러한 확보된 증거들, 좀 더 명백해 보이는,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서 명백해 보이는 자료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건데 이게 이래도 혐의를 부인하느냐,
라고 추궁하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보여주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조사 때 동석을 했으므로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자, 녹음 파일의 내용은 우선 첫 번째 녹음 파일 내용은 성관계 소리가 실제로 담겨 있었습니다. 성관계 소리가 실제로 났었고요. 그다음에 뭔가 철썩철썩 때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그리고 좀 아파하는 듯한 여성의 신음소리가 좀 났고요.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소리도 포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어떤 중간간의 피의 사실에 굉장히 부합하는 정황들이죠. 그 다음 모텔 CCTV에는 K씨와 상대 여성이 좀 비틀거리면서 그 정도의 차이는 상대 여성이 좀 더 좀 정신이 없어 보이고 좀 더 비틀거리는 정도로 좀 부축해 가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계산은 물론 K씨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들어가 있었고요. 동석한 관계인의 진술은 마지막으로 술자리가 끝났을 무렵에 이미 그 당시에 상대 여성이 되게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라는 정도의 진술이었습니다. 물론 K씨에 대한 진술 내용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진술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뭐 그거는 이제 견해 차이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우선 녹음 파일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를 눌러주신 후에 다음 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